자격루라는 건 자동으로 친다. 근데 루는 이제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흘려서 자동으로 시간을 갖다 지시해 준다. 뭘 쳐서 종을 쳐가지고 시간을 지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물시계는 조선시대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눈금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때마다 북을 쳐 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34년 세종 16년 물시계에 자동시각 알림 장치를 장착한 뻐꾸기 시계의 초상격 자격루가 탄생합니다. 파수호가 있어요. 그래서 파수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항아리예요, 항아리. 물 항아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항아리에서 이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쫄쫄쫄 흘러나오고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여러 개의 항아리로 얘네들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수호가 있는데 수소에서 물을 받으면 여러분들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물의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구슬을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부력 알죠? 우리 뜨는 힘을 이용해서 구슬들을 위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을 굴러갈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장치해 가지고 쭉 구슬이 굴러가면은 요 인형이 있어요. 인형 뒤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갖다 톡 때리면은 인형이 종을 빵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격루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루는 현대에도 상당히 이제 뛰어남을 갖다가 인정받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자동 시계를 처음으로 개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각과 절기. 백성과 함께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 만든 앙부일과 자격루는 시계의 의미를 넘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게 해주고픈 세종대왕과 과학자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던 거죠. 유레카! 포항에 위치한 한 대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획기적인 당뇨 진단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당뇨 환자. 연구진은 손쉬운 진단법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콘택트 렌즈였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질병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간, 심장, 폐, 뇌라든지 이런 여러 인체 장기랑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질병에 반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큘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콘택트 렌즈에 그 화소를 패터닝 하게 되면 눈앞에 약 1m 앞에 이런 상이 맺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에 개발된 혈당 측정 렌즈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그 구글 렌즈를 개발해 가지고 눈물 속에 있는 당의 농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당뇨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콘택트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후에 한 30분이 경과된 시점에 바디 플루이드, 체액에 이제 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렌즈는 실시간 당뇨 진단이 안 되지만 저희가 개발한 빛을 이용한 당뇨 진단 시스템은 실시간 당뇨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 진단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한 스마트 렌즈. 그 제작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연구진의 콘택트 렌즈는 시판되는 렌즈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하이드로 젤을 자외선에 10분간 노출시키면 렌즈가 완성되죠. 네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렌즈 속에 초소형 LED와 광 검출기가 장착됐다는 점이죠.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눈꺼풀에 있는 혈관. LED가 혈관에 빛을 비추면 광 검출기가 혈관에서 반사된 빛을 측정. 빛의 차이를 계산해 혈당 수치가 나타나죠. 분석 결과에 따라 눈에 약물을 전달.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합니다. 유레카! 그러니까 시간 길이가 너무 길다. 정보와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기술인 음파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이곳. 이 첨단 통신 기술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 듣지 못하는 비가청 음파라고 합니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스크린이나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다 음파가 적용된 영상이 나오면 스마트 기기가 바로 음파에 반응. 연계된 모바일 앱에서 영상과 관련된 특정 정보가 뜨게 되는 방식의 기술이라고 하네요. 비가청 음파 통신 기술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 디지털 정보를 담아 스피커로부터 스마트 기기의 마이크로 정보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가청 주파수를 넘어선 음파는 비록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계로는 그 진동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청각 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파 통신 기술은 부가적인 하드웨어 설치 필요 없이 음파를 전달할 수 있는 스피커와 수신용 마이크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된 요즘의 활용성이 높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2만 헤르츠의 음파 속에 디지털 정보를 인코딩해 송출하고 생활 잡음 속에서도 음파의 정보 비트를 잘 수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TV로 나갈 때 이상이 없는지를 다 이제 미리 검수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고 신호가 잘 받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객사에 다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파 통신 기술은 간편한 통신 접근성을 특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음파 통신 기술. 비가청 음역대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통신 기술을 무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음성 입력을 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AI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음성 입력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 소리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내는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디지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을 되게 많은 분야에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곳에선 주변에 연계된 커피숍에서 매달 약 3톤가량의 커피 찌꺼기를 수급받아 재활용하고 있다. 지금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커피 원료를 받아서 건조시키는 작업입니다. 요거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140도로 3시간 정도를 건조하는데 이거 작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타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은 3시간 140도. 근데 여기에 이제 커피에 남아있는 수분 잔량은 0.3%로 맞추고 있습니다. 잘 건조시킨 커피 찌꺼기는 플라스틱 원재료인 PP 성분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와 배합해 용도에 맞게 제품을 만든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커피 전문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커피 찌꺼기를 수급했다는 이곳. 지금은 연계된 곳에서 무상으로 커피 찌꺼기를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실험 끝에 커피 찌꺼기와 PP 성분의 배합률을 알아내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외 판매 중인 3D 프린터 원료예요. 이거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뭐 네덜란드, 미국 이런 데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출력이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친환경 재료이며 다공성 물질인 커피 찌꺼기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 제품의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다는 자부심도 크다. 커피 찌꺼기를 버렸을 때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다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저희가 수거해서 생산을 해낸다면 이건 곡물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곡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좋고 환경도 좋고 미래 후세에도 좋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그렇다면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되는 것일까? 먼저 버려진 음식물들은 반입 호포에 모아 저장시키고 이 중에서 비닐류와 뼈, 금속류 등 단단한 물질들은 이물질 선별 파쇄기에서 분리해낸 후 남은 것을 파쇄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낸다. 알갱이가 된 음식물은 이송 펌프를 통해 압착기로 압송되고 이후 건조기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건조 사료에서 씨앗류나 섬유질류 등 이물질을 제거해낸 후 자력 선별기를 통해 다시 철이나 금속 물질을 제거해내면 비로소 단미 사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미 사료는 병아리나 오리의 먹이 등 양계 사료의 섞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차에 운반되는 양은 약 20톤에서 22톤 정도인데 1톤당 32원에 민간업체에 판매하여 매일 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5억 6천만 원이나 된다. 여러 번 선별 과정을 거친 사료는 이물질이 없고 입자가 곱다. 이게 사료군요? 예. 되게 부드럽네요? 아주 부드럽고 양계사료 원료로 약 2 내지 3% 이용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인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예. 건조 처리 과정에서 120도 이상의 완전 미생물은 섬멸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양계 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렇게 자원화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수익도 내고 있다. 유레카!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그 정리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생긴 필요한 사람들,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다. 새로운 사회 트렌드가 직업도 창출한 셈이다. 네,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정리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리수납 컨설팅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찾아간 곳은 물건이 너무 많아 정리가 힘들다는 주부 이명주 씨 댁이다. 이쪽은 제 거고요. 여기는 신랑 거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해서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좁아져 답답해졌다. 물건이 넘쳐나면서 오히려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는 데만 돈을 쓴 게 아니라 버리고 정리하는 데도 결국 돈을 쓰게 된 셈이다. 비용이 아깝긴 했지만 이 기회에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이명주 씨. 옷장 속에 어지럽게 엉켜있던 옷가지들을 모두 밖으로 꺼낸 뒤 버릴 옷과 기부할 옷을 분류하고 자주 입는 옷과 자주 입지 않은 옷 등으로 구분한다. 계절이 지난 옷은 구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간을 가장 적게 차지할 모양으로 접어 수납장에 차곡차곡 복원한다. 옷장은 평소 자주 입는 의상들로 색깔과 소재가 비슷한 부류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하나를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물건을 샀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검정색 티셔츠를 하나 샀다. 그러면 기존에 좀 낡은 검정색 티셔츠 하나 정도는 버리셔야 옷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번엔 책으로 가득한 자녀의 방이다. 서랍이나 책장은 공간의 80%를 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 책이나 물건을 너무 빽빽하게 채우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 있는지 몰라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고 결국 짐은 더 늘게 되는 것. 경제적, 심리적으로 악순환이 생긴다. 물건을 잘 버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쓸 확률이 10% 이내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있다면 버리는 게 좋다.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아서 한 평 정도가 된다면 이를 비웠을 때 경제적 가치는 2천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어디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쓰고 버리기만 해도 우리 모두는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공간이 잘 정리되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한정된 주거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공간의 여유를 넘어 소중한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함께 제공해준다. 유레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작업 현장의 상황과 의견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위해 원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방어판이 탈려되어 낙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사에 관련 자재가 있는지 파악해 볼 테니까 현장 소장님은 장비가 바로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작업하신 거는 시스템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1:1 방식의 영상통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500명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유된 모든 영상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주차장.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국도부터 달리고 하면은 잘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로 도로 노면의 파손 상태를 탐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시스템이 주행 안전에 위험이 되는 도로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지금 도로를 실제 주행하면서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싱크홀처럼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 노면은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긴다.
따라서 위험한 사고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자나 차량 같은 경우는 잘 도로 노면 파손 지점을 카메라가 감지하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 지금 이 구간이 파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날 때마다 파손을 탐지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노면 파손 탐지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방식도 접목된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0만 건의 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한다. 또한 향후 이 기술을 운용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데이터들 역시 기술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한다. 본 기술이 운영이 되면은 계속 빅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이외에도 다른 시설물에도 이런 영상 분석, 딥러닝 기반의 점검이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레카! 개발 기간 73개월. 2012년에 개발 완료된 수리호는 정부와 180여 개 업체,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헬기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헬기를 설계해서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군의 수리온 헬기를 납품할 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기동 헬기, 그리고 의무사령부의 의무후송 헬기, 소방방재청의 소방 헬기, 여러 다양한 종류의 헬기를 제작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8.7톤의 중형급 헬기 수리호는 승무원 4명과 완전 무장한 9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영하 32도 이하의 환경에서 좋은 비행 시험을 거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수리호는 국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개발된 헬기다. 수리호 내 우수성은 체계종합기업의 개발 인력과 정예 조종사가 모여 수많은 시험 비행을 완수하며 입증됐다. 수리호 내 체계가 조립되면 조종사들이 직접 탑승해 항공기 시스템을 점검하는 비행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수리호는 30년의 국내 항공산업 역량과 최고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헬기다. 4축 자동비행 조종 장치를 장착해 전후 좌우 회전과 상승 하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야간 시에나 악천 후에서도 목표 지점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다. 수직 상승을 하는 헬기의 경우 공중에서 안정적인 제자리 비행을 하는 호버링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수리호는 기체의 무게와 양력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 고도에 지속적으로 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방향 전환이 수월해 측방 비행, 후진 비행 능력도 우수하다. 유레카! 우리의 신체 각 부위에는 아직까지 태화하지 않은 털이 존재한다.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머리카락을 살펴볼까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인 머리는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빛과 열을 반사하며 온도 차이에 매우 취약한 뇌를 보호하죠. 코끝은 신체 부위 중 모공 간격이 가장 좁아 털이 촘촘히 자라는 곳입니다. 때문에 콧구멍에 난 털이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코를 통해 폐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속눈썹은
땀과 미세 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안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공기의 흐름을 바꿔준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겨드랑이, 하복부, 음부에 나는 털은 마찰이 잦은 부위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줄이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부위의 털은 아포크린샘이라는 땀샘 주위에서 대부분 생성되기 때문에 채취나 페로몬 발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 뭐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 마찰이 심하니까 그런 거를 좀 피부에 그런 걸 좀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포크린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직 존재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페로몬을 분비한다는 그 설이 유력하거든요.